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3페이지 정책의제 설정 이론의 이제 엘리트론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정책의제 설정을 과연 이제 누가 주도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권자잖아요. 주권자인데 느낌은 좀 어때요? 내가 주권자로서의 효능감이 좀 크세요? 어때요? 각자가 말이에요. 이게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세상을 있잖아요. 이런 일부의 엘리트들이 끌고 간다라는 느낌도 좀 없진 않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데 그 측면을 좀 강조했던 학자들이 있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엘리트들이 뭐 겉으로는 되게 뭐 권한도 세고 이런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제 다수 대중의 역할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져 왔는데 요게 뭐랄까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게 골이 깊은 논쟁이랄까, 앞으로도 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이랄까, 뭐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꼭 다 옳다, 내가 뭐 선택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각자 이제 주장이 담고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있잖아요, 엘리트론을 한번 좀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원주의론까지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트론은 이 정책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 엘리트 아니겠느냐, 혹은 뭐 정치 엘리트가 아니어도 경제 엘리트 등 뭐 있잖아요. 그죠? 각 영역의 엘리트들이 이거 끌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원주의론이다 그랬을 때는 뭔 엘리트냐, 요거 결과적으로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쪽에 정책이 채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론의 연구는 유럽의 아주 옛날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미엘스 같은 사람, 미엘스, 파레토 뭐 이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미엘스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미엘스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두제 철칙이라는 걸 얘기해요.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과두제 철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수뇌부 있잖아요. 그 수뇌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의제가 설정되어서 끌려 나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조직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조직의 설립 취지가 있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조직의 리더들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더라. 그 리더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더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미엘스의 과두제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헌신적이라고 믿어지는 조직들을 좀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보면은 노조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들 연구해 봤어요. 보수 정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보수라는 건 뭐가 보수예요? 보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라서 기득권 논리에 좀 부합해요. 기득권 논리에 부합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원래 다 모든 사람들이 좀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매달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엘리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논증의 소재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동체적인 걸 얘기하는 조직, 그잖아요.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조직, 이런 데들을 이제 좀 찾아본 거겠죠. 그렇게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야, 뭐 다를 게 없어, 여기도 이렇게 된 거죠. 다를 게 없어.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조직의 순애들을 위한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더라. 걔네들이 결국에는 의제를 끌고 나가더라.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과두제 철칙이 있다. 실제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가 우리가 더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게 뭐 이른바 내노란불이잖아요. 대놓고 원래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던 애들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은 야, 뭐 다를 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은 괜히 실망감이 더 커진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 실제로 나중에 가는 거 보면 여기에 이제 뭐 공산당 간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군 장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면 굉장히 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과는 좀 다른
이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봤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저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 사적 욕망이라는 거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두제 철저히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요즘에 우리도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제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입장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강남에 집 있고 이런 사람은 좀 진보적 색깔이 있더라도 야 근데 그 집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몰아가서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대체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또 거기에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위치가 거기에 서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것도 좀 다르겠죠, 그죠? 집이 여럿이라고 그게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예 보수 세력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 시장에다 맡기면 되지. 시장에서 뭐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고 파는 사람 파는 거지. 그걸 왜 그러냐. 오히려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기득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진보 쪽에서 그런 어떤 그 집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죄인 취급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나. 그것이 좀 쉽진 않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쉽지 않고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이 과두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저 과두들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 고전적 엘리트론에서 미엘스의 주장이고요. 미국 쪽으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미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밀스하고 헌터라는 학자를 또 주목을 해봐야 돼. 결론은 똑같은데 연구 대상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영국 쪽에서는 이 밀스라는 학자가 이제 뭐냐면은요, 이 The Power Elite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파워 엘리트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있잖아요. 미국 사회에 군산 복합체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군산 복합체에 대한 연구를 해요. 군산 복합체는 군대, 군 장교들, 거기다 사는 산업체 있잖아요. 근데 군수산업체, 무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의 입장을 이제 두루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들이 사실은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고, 이들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 질서도 좌지우지된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밀스에 뭐라 그러냐면 지위접근법이라고 해요. 지위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오늘날에도 이 파워 엘리트들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은 것 같죠. 뭐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저 있잖아요. 그 코스염 그 아저씨 누구야? 코스염 아저씨 존 볼튼. 이 사람이 뭐 회고록 써가지고 막 그 트럼프 막 매기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안보부 장관도 시켜주고 해서 영향력을 좀 갖게 해줬었던 사람인데, 끝날 때 트럼프가 좀 안 좋게 끝나더라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뭐 자를 때는 냉정하게 잘라요. 막 트위터로 자르고 그러니까. 트위터로 야 너 내일부터 안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럼 잘린 거야. 그냥 감정이 상하지 다.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자기가 바보 같은 트럼프를 이끌어줬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서전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고백하고 시인한 것들도 있어요. 남북관계를 망치는데 자기가 일조한 거.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 뉘앙스는 이 북한이라는 위험한 존재를 트럼프가 함부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될 뻔했다. 그걸 내가 막았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써놨죠. 써놨고, 어제 제가 개꿈을 꿔가지고 지금도 막 이렇게 뻐근한데, 일본에 놀러가 있는 꿈을 꿨어요. 왜 그랬지? 그래가지고 일본에 막 코로나 걸렸을 것 같고 내가 막 그런 거 했는데, 저 일본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아베. 근데 그 아베가요 열심히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아베는 극우 세력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하고의 긴장 관계 뭐 이런 걸 조성해서 일본 내 어떤 군사력의 팽창 뭐 이런 걸 막 꿈꿨던 인물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 볼튼한테 영향력을 뭐 했다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영향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베나 이런 데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남북관계 개선 뭐 혹은 북미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자백을 했어요, 거기다가. 네, 그렇게 했던 인물들인데, 이 존 볼튼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을까를 보면은요, 이해관계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존 볼튼이 대표적인 이 군산복합체 일원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여전히 저런 이제 파워 엘리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쟤네들은요, 항상 지구촌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혹은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이 유지되기를 바라죠. 남한은 굉장히 그 우수한 고객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뭐 이런 거를 이들은 크게 바라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를 자꾸 어떻게 세워놔요? 논리를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는 거지. 그게 북한은 악의 축이고, 그 악의 축이라는 것을 또 개념을 만들어낸 게 또 요 인간이라는 거냐, 그 코스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국무부 차관까지 지냈었고, 옛날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던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 논리를 막 믿게 되죠. 믿게 되고 그 논리를 자꾸 개척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을 예찬하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젊을 때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일본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 가는 것들은 좀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 자꾸 논리를 그쪽 방향에 몰고 가다 보니까 자기 신념화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까지도 얘네들이 세계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셔야 되죠, 사실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헌터는 조금 가벼운 얘기로, 헌터는요 지역사회를 봤어요. 지역사회를 봐가지고요, 지역사회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담배 연기 자욱한 방 뭐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담배 연기 자욱한 방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담배 연기 자욱한 방이다 그랬을 때 이 표현은 애틀란타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애틀란타시에 대한 연구인데요. 애틀란타시라고 하는 데가 뭐 한 5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작다면 작고 한 중간쯤 되는 뭐 중견 도시쯤, 50만 도시인 애틀란타를 샘플로 해가지고 여기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엘리트들을 좀 분석을 했대요. 엘리트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분석했는데, 거기 절반 이상이요 경제 엘리트들이래요. 경제 엘리트. 그리고 나머지 분야 엘리트들이 조금 섞여 있는 건데, 결국에는 경제 엘리트에 의해서 애틀란타시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담배 연기 자욱한 방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명성접근법이라고 해요. 명성접근법. 그 사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상의 방향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방향을 다 정해놓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구현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 대중은 이들이 결정한 것이 옳다 그러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들 몇몇 엘리트들이 주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것은 경제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경제 엘리트. 이게 정치 엘리트일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지. 지역사회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어때요? 정치 엘리트가 세 보여요? 경제 엘리트가 세 보여요? 이 결론 떠나서 원래 그냥 경제 엘리트가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을 많이 봐서 그럴 거예요. 삼성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정치 어디 법조 다 영향력이 삼성이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은, 언론이든 뭐든 이런 데 끼친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구나라는 느낌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삼성은 애증의 기업이에요. 저도 핸드폰을 삼성 걸 쓰고 있지만 삼성이 나쁜 집들도 참 많이 해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세월호 부모들이 단식할 때 옆에서 폭식 투쟁하고 그랬던 것도 그 삼성 돈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밝혀졌었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짓을 했는데 삼성 돈이 들어갔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무마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항상 다쳐요.
그거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하잖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가 구속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분식회계를 해도 나중에 가서 이상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국민 여론도 상당히 또 그걸 또 받쳐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굳이 구속시켜서 뭐하냐, 경제가 잘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장면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엘리트가 더 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가만 보면 경제 엘리트들은 어때요? 쭉 가는 거고, 정치 엘리트는 기껏해야 임기 채우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그 구조도 형성돼 있어요. 예전에 그 영화가 그런 걸 다룬 거 아닌가? 약 19금 영화긴 했는데 있었잖아요. 그거 언론인 나오고, 왜 뒤에 저 재벌 회장 나오고, 정치인은 거기에 하나의 도구처럼 쓰이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이 헌터라는 학자가 애틀란타시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40명의 엘리트들 봤더니 그 구성원들이 23명 가량 정도가 경제 엘리트. 그러니까 절반 이상 경제 엘리트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밝혔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엘리트, 다각도에서 엘리트 이론들이 이렇게 입증이 되어져 왔고요. 다원주의론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원주의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다원주의론은 여기서 보면 이제 벤틀리하고 트루만 대표적이에요. 아니 꿈에서도 제가 일본 갔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가격리 2주일하면 나 강의 밀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못 만날까봐 제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다원주의론,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공포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거 우죽하면 꿈까지 꿨을까? 저도 되게 조심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 만나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걸 보면 참 국민의 민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 놈들 보면 지금도 파티가 더 중요하다. 내 삶을 영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살이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죠? 하루살이 같아. 정말 무슨 불나방 같고, 애들이 우리라고 하면 안 노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가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람이 놀기도 해야죠. 당연히 노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대규모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포기할 수 없어. 거의 이런 자세고, 그리고 코로나 덤벼봐, 누가 제일 먼저 걸렸다가 제일 먼저 낫는지 한번 내기해보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보면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멍청하다 이런 정도로 설명해야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미국 사회가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으로 생각해 보면, 서양 사람들은요 그 혁명의 어떤 역사 연장선상이랄까, 좋게 그냥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국가가 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참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개길 때는 화끈히 개기잖아. 우리가 국가 권력에 그냥 복종합니까?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거든요. 뻑하면 강원광장에 모이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킨다 이러면은 민도가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다원주의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사회, 이런 데에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거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어디나 다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초점 맞춰서 한번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하죠. 벤틀리 트루만은요,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익 집단 이론이에요. 이익 집단들 있잖아요. 여기들을 분석해 본 거예요. 이익 집단론, 이익 집단 이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익 집단들을 분석해 봤더니 말입니다. 크게 봤더니 두 가지 정도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중복회원론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가 저 엘리트론을 깨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회원론을 제시했는데,
어떤 사람이든 이익 집단에 다 들어가 있대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익 집단이라는 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익 집단이라는 주체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봤었죠, 그죠? 이익 집단이라는 주체는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죄악시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나도 표명할 수 있어야 돼요. 표명할 수 있어야 되는. 아까 뭐 집 얘기도 했지만 내가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니 집 가진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아쉬운 거는 있겠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주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건 그래도 이익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죄악시하면 민주주의가 깨져요. 민주주의에서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300명 의원이 우리 국민의 이 복합적인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있나요? 뭐 그러지가 못합니다. 300명만으로는. 이 300명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하는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의 다각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반영해 주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이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대부분이 253명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비례대표를 비례대표를 통해서 직업별 전문성이나 계층별 대표성 이런 거를 조금 더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4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253명을 다 지역 대표성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적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여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층적 이해관계, 직업적 이해관계를 열심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막 이렇게 분출해 줘야 돼요. 맞아요? 스스로 분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 집단을 놓고 보는데 누구나 그러니까 이익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중복회원론이라 그래서 개개인들이 하나의 이익 집단에만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공통분모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이제 뭉쳐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다 각각 다른 이해관계들의 발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긴 우리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겠느냐. 이해관계가 일률적이진 않은 거 아니냐. 물론 여기 공통분모, 우리 여기에 모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통분모가 있게 보이죠.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익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우리 여기 모여져 있는 여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일치 단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납득이 돼요? 어떤 논리인지?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요, 또 하나.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있잖아요. 정책 방향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표방하는 거예요. 그죠? 정책 방향을 표방을 하는데 그 정책 방향을 표방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 마음 놓고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막 이제 내세운단 말이에요. 내세우지만은 그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잠재이익 집단론이에요. 잠재이익 집단론. 이게 있습니다. 잠재이익 집단론이 있다. 잠재이익 집단.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이익 집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이익 집단. 됐나요? 숨겨져 있는 이익 집단.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데 그런데 봐도 그런 단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반대하는 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에 숨겨놨던 머리띠 찾아 묻고 모여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엘리트들 니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잠재이익 집단론입니다. 숨겨져 있는 이익 집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이익 집단이 있다. 그래서 중복회원론, 잠재이익 집단론 이 두 가지와 공공이익 집단론 이런 얘기도 하나가 또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있으면 또 거기가 말빨이 좀 더 세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엘리트론이 아니라 다원주의론이 옳다. 뭐 이런 걸 주창했던 게 벤틀리하고
트루만입니다. 벤틀리 트루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원주의론의 대표적인 이론 하나 보셨고요. 또 하나가 이제요,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달. 달 같은 경우에는요, 저런 이제 밀스나 헌터의 연구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달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다원적 권력 이론. 자, 이게 다알이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로버트 다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냐면, 그래, 엘리트들 니들 잘났다, 니네들 똥 굵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들 말이야, 니네들끼리 갈라져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트가 영역별로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영역별로 흐트러져 있대요.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말입니다, 일치 단결된 힘 못 낸다는 거예요. 일치 단결된 힘 못 낸다.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 헌터의 연구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헌터의 연구는 어땠어요?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 단변기 정확한 방에서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하고 거기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관철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알이 봤을 때는 엘리트가 그렇게 끈끈하게 뭉쳐있지 않대요. 엘리트들이 영역별로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기들끼리 부딪힌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결국에는 자기네 이익을 관철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결국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체적인 자기네 이익을 실현할 때는 다수 대중을 끌어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더라. 그럼 결국엔 다수 대중의 파워가 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로버트 달. 이런 이제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의 대결이 있었는데, 자, 밀스나 헌터의 연구에 대해서 다알이 이제 이렇게 반론을 펼친 거라고 이제 본다면, 또 다알의 연구에 대해서 또 반론을 펼쳤던 이론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신엘리트론. 요것인데요. 신엘리트론은 이제 누구냐면 바흐라흐하고요. 바흐라흐 앤드 바라치. 바흐라흐와 바라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흐라 바라츠는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을 써요. 권력의 두 얼굴이다, 이런 논문을 씁니다. Two Faces of Power예요. 논문 제목이 그냥 Two Faces of Power. 근데 이게 Two Faces of Power가 얼마나 히트를 했냐면 이제 공전의 히트예요, 학계에서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른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이 뻑하면 Two Faces of 뭐뭐뭐, Two Faces of 뭐뭐뭐, 이런 논문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 여러분 구글 스칼라 같은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논문 검색이 되는데 구글 스칼라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 Two Faces 뭐 이렇게 치면 엄청 뜨는데, 거기에서 특히 여기 Two Faces of Power 이거는요, 인용수 이거 장난 아니게 뜹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논리였고, 요 이제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정책 의제 설정론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게 됐다, 그런 얘기 했었죠, 앞에서.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정책론이 나와가지고 정책 결정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이 이제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트론이냐 다원주의론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촉발되고, 이 즈음에 사실은 헌터도 있고 다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논의들이 팍 불꽃을 튀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도대체 누가 정책 의제를 설정한단 말이더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가 60년대 62년도에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정책 의제 설정론이 활발하게 이제 연구되고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뤄봤던 겁니다. 그래갖고 바흐라 바라치 권력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바흐라 바라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펼친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무의사결정론이라 그래요. 무의사결정론.
논리를 한번 이제 펼쳐볼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권력의 두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다할 선생이 펼치는 논리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 다할이 연구한 데가 뉴헤븐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거의 한 170년간의 막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쭉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래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법이 헌터보다 낫다는 평가를 해요. 오히려 헌터 연구보다는 더 치밀한 것 같다. 맞다. 그런데 당신들이 못 보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이 자꾸 엘리트들의 한쪽 뺨때기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트의 얼굴에는 또 다른 쪽 얼굴 뺨때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트의 한쪽 면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 요게 있는데 자꾸 그 측면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쪽 면 얼굴만 놓고 보면 그래 다할 선생의 얘기가 일리가 있지. 그러나 엘리트들은 또 다른 한쪽 면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쪽 면 얼굴은 뭐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의제가 채택되려 할 때 그 의제를 회방 놓는, 그 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들이 원하는 걸 관철하기 위해서 쓰는 힘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무슨 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의제화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힘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무의사결정론 그랬을 때 여기서 있잖아요.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전략적 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전략적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전략적 무시.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무시한다. 못 들은 척한다. 사실은 관심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 매우 크다는 거예요. 관심은 매우 크지만은 그러나 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네가 저런 걸 들고 나왔네? 저런 거 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 그대로 이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런 면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거를 갖다 이제 전략적 무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거 핵심이에요. 엘리트들이 거기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너무 틀린 거예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 다 모니터링하고. 그렇지만은 티내지 않아. 그걸 티내지 않아. 결코 내뱉지 않아. 모르는 척해. 그러면서요, 저거를 막기 위해서는 막 물리적인 그 수단도 동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관심을 딴 데로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이슈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권이 불리해지면 항상 뭐 연예계 기사가 뜬다 뭐 이런 얘기 속설도 있어요. 그죠? 정권에 되게 안 좋은 일이 팡 터진 날 연예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당하면은 우리가 개돼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취급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그런 걸 퍼뜨리겠어. 정권에 타격이 있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연예계 뉴스를 띄운다? 야, 씨.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검색어 순위에 보면 1등이 바뀌어 있어. 1등이 바뀌어. 이거 좀, 슬픈데, 이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국민 수준은, 그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뜨긴 뜬다고 해서 거기에만 빠져있진 않아, 절대. 네, 그러진 않고, 관심 가니까 그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클릭해 봤다 뿐이지, 상당수의 이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되게 선진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국가들이 이런 거에 더 많이 휘둘린다 하죠. 예전부터 보면은 미국에서는 자기네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얘기들도 막 있고 그랬는데 설마 뭐 그런 정도까지야 되겠어 싶긴 한데 아무튼 관심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도 잘 안 듣고 국가가 뭐 어떤 영향력 가지려고 그래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경향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 100% 먹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가장 충격적인 게 되게 유명 가수가 뭐
어떤 탤런트하고 원래 옛날에 같이 살았던 사이라더라. 뭐 이런 게 터져서 당시에 무슨 사건이었지? 뭐 되게 불리한 사건을 탁 덮고 이렇게 진짜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참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한간에는 국정원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푼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무의사 결정의 방식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사례 같은 거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70년대 뭐 노동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죠? 노동법도 있고 한데 노동법을 지키기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국가가 알았다고 해놓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무의사 결정이 정책 의제 설정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의사 결정은 정책의 이제 의제 설정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의제 설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집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에까지 쭉 계속 연결된대요. 집행 과정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정책 의제 설정론으로 나온 건데 거기서 최대한 이제 의제 채택이 안 되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부가 왜 그랬냐면 ILO라고 하는 세계 노동기구에 그 기본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이 되려면 그런 걸 우리가 따른다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법으로 노동법이 있고 노조도 만들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박정희 정권이 노조를 인정했을 것 같습니까? 속마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경제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노조 활동하게 하고 이걸 다 나눠주다 보면은 말이야 경제성장 못한다 뭐 이런 신념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랬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법이 있으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노조를 만들 수 있을 때 이거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복수노조를 금지해 놓고요. 각 회사당 노조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노조를 그래서 재빠르게 기업들이 어용노조를 만들어놔. 어용노조. 어용노조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회사 말 잘 듣는 노조 있죠. 그걸 만들어놔. 그럼 노동자들이 진짜 뭐 열심히 싸워보려고 만든 노조가 있어. 그건 불법 노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활동을 하면은 다 구속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나라 또 산별노조 같은 게 요즘에는 좀 일부 허용되지만은 산별노조가 다 금지돼 있었어요. 산별노조.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가 안 되잖아요. 산업별 노조가 돼서 산업별로 교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중소기업은 노조 갖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봐야 돼. 이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거 우리 회사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의 직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노조를 만들겠대. 그럼 내가 그거 있잖아요. 탄압하기도 좀 쉽지 않나? 그러죠. 몇 명 안 되잖아. 몇 명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야.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말이야. 특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별로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죠? 뭐 요즘 힘든 거 있어? 난 너 믿어.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회사가 어렵잖아. 뭐 이러면서 그 착한 마음도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노조 와야 돼요. 몇 명 안 남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거를 건달들을 붙여가지고요. 가서 막 갑자기 길거리에서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많았어요. 그런 일.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식의 그 방해 공작들을 꾸준히 해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노조가 있는 척만 했지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는 노조가 설립될 수 있고 노동법이 있는 형식은 취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게 봐보세요. 그게 바로 의제 설정 과정에서도 채택 안 하려고 하지만 의제가 어쩔 수 없이 채택됐다 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거 계속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집행을 막 요구할 때도 그거를 막 억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엘리트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경유착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하나의 당연한 어떤 경향성이랄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무원 부패도 공부합니다만은 그때는 조직화된 부패, 제도화된 부패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기업 편이지 노동자 편이진 않아요. 노동자를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들이 꽤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좋게 해석해 주자면 그렇게 해서 빠르게 성장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냐라는 반론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또 그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이라면 경제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런 구조 때문에 지금도 빈부격차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뭐 양쪽 견해를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사례를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게 무의사결정론이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었지. 그 뭐냐면은요. 국민소환제도 이런 걸 도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CR이가 안 먹혀. CR이가 안 먹혀. 뭐냐면 국회의원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너 그만해라 해야 되는데 와 CR이도 안 먹혀. 그래서 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못 들은 척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는데 가끔 있잖아요.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가서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슈가 안 돼. 금방 깔아앉아. 와, 그런 일들을 계속 겪어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당론 비슷하게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국민들의 압박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압박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공약도 걸고 그리고 국민이 약속 안 지키면 나중에 혼내킨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겠다 정도 수준까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 질을 많이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90년대 때 아주 어릴 때서 보면 80년대 아주 꼬맹이 때지만 80년대 때부터 저는 이렇게 취미가 뉴스 보기 뭐 청문회 보기 이런 거. 그때는 왜냐면 여러분들 세대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집에 와서 틀어보면 뉴스에서 다 그것만 해. 방송 채널 뭐 3개 이런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게 나는 근데 저는 흥미에서 아주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막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막 이런 세대였으면 나도 그랬을지도 모르지. TV 뜨면 채널이 막 몇백 개씩 있고 그런 시대였으면 재밌는 게 많으면.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회 모습도 좀 약간 남아있는 게 있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지금의 국회의원 수준은요. 옛날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뭐 진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좋아졌다. 그 비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옛날 그 80년대 때 가수들 있죠. 그 가수들 나와서 다시 노래할 때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보다 노래는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때는 좀 이제 작곡 능력이 좀 있다거나 혹은 있잖아요. 그냥 뭐 앵간히 한다 하면은 가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수를 꿈꾼 적이 있다니까. 내가 그 가수들 노래가 다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가수들 하는 거 내가 수준이 다 되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러면서 동네 가수 정도 소리는 들었는데 근데 요즘 노래는요 따라 할 수가 없어. 일단은 힙합인지 뭐 이거는요 이거는 뭐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하는 겁니까? 가사 보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귀로 안 들리죠. 나 리스닝이 안 되기는 이거 고등학교 때 그 영어 리스닝 안 되는 거 이후에 처음이야 이거 지금. 리스닝이 잘 안 돼. 근데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기교들이 들어가지고 그럼 막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성이라든가 고음 처리라든가 이거 비교가 안 돼. 요즘 가수들은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진짜 거기서 선별 딱 돼가지고 실력들 다 갖추고 그리고 이론으로도 무장했잖아요. 옛날엔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가 야 너 좀 한다 그러면 가수도 하고 막 그랬던 거지. 요즘엔 그렇진 않아. 그렇게 된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국회의원 수준도 그 정도 갭이에요. 그 정도 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일부 보였다면 지금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볼 땐 그래도 한 절반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절반가량? 뭐 많이 잘 된 거죠. 그 정도면.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몇 번 더 지나면 우리 부러워했던 유럽의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차 안 가지고 자기가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권위주의 같은 거 내려놔서 뭐 이제 큰 차에 막 운전사 왜 대기하고 있고 말이야. 나오면 탁 문 열어주고 탁 차 타고 막 이런 거 막 회장님 놀이하고 꼴보기 싫어 죽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운전기사를 따로 두지 않고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 비서 숫자가. 그래서 비서도 그냥 정책 비서로 딱 하고 서로 교대로 운전하고. 피곤하냐? 내가 할게. 그럼 하기도 하고.
나 혼자 갔다 올게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죠? 그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부러워했던 게 그거거든요.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여도 시민단체 활동가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정도나 될까?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져 왔습니다만은 그랬지만은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국회의원 소환제도 중간에 이제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는 소환제도가 수십 년간 얘기를 해도 수십 년간 되지를 않아. 그랬던 게 이제 지금 와서야 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다. 그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앞으로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은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도 많이 들어드린 이유가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빈출 주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되고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신엘리트론에서 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건 신다원주의론이에요. 여기는 말입니다. 뭐 던리비 같은 학자들, 던리비 등등 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다원주의가 맞긴 한데, 다원주의가 옳긴 한데, 이 사람들도 전제 조건이 다원주의가 옳다. 옳지만은 어떠냐면은 다원주의가 옳지만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게 문제래요. 이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경제 일리학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했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제단체 있죠. 경제단체의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된다. 요구가 많이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향성을 얘기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수용된달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엘리트들의 파워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경제 엘리트들의 파워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엘리트론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익 집단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는 또 그렇게 말하더라도 경제단체들 있죠. 경제단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몇몇 엘리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모여있는 이익 집단. 정경련 들어보셨나? 전국 경제인연합회? 이런 경영자총연합회인가? 뭐 거기가 그래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대한상의, 상공인연합 이런 데들의 입김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그래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뭐 뻑하면 뭐 적폐청산 새로운 뭐 사회로 나가자 맨날 그래 놓고서 어때요? 재벌회장님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재벌회장님들? 이재용 씨는 재판도 받고 있어. 그 적폐 관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만났어요. 몇 번씩 만났고 이런 걸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비판합니다.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경제도 살려야지. 경제는 뭐 죽이란 얘기냐?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것도 챙겨야지 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대통령 되면 다 저 재벌들하고 손잡고 재벌들 편 들어준다니까 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걸 설명할 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경제단체 같은 데들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권 같은 데가 정책 결정할 때. 왜냐하면은 그들이 결국에는 이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요구하면 민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정부가 원하는 것도 제시하고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경제단체 요구가 더 많이 관철되고 우선적으로 관철된다. 그러므로 이게 다원주의는 맞긴 한데 엘리트들이 말하는 게 뭔지는 좀 느낌은 온다. 이런 정도의 이론이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전개된 역사를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얘기들이 쭉 이제 나와서 136페이지 위에 그 도식 있잖아요. 이 도식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머지 이제 뽀시래기 이론들입니다. 뽀시래기 이론들인데 계급 이론이다 그러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중심이 된 거잖아요. 국가를 부정합니다, 이들. 마르크스는요, 이거 참고만 해서 들으세요. 마르크스는 역사를 이렇게 기술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원시 공산제 사회부터 출발해야 돼. 원시 사회는 공산제 사회, 평등했던 사회래.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고 정착하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쯤 국가도 만들어지잖아요. 그 국가는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져 왔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가 봤을 때 원시 공산재산 평등인데 그 다음에는 고대 노예재산이에요. 노예들 노동에 기반해 가지고요. 지들이 착취하면서 살았대. 그 기득권자들이. 걔네들이 국가를 이끌었대. 맞아 생각해 보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 때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출신의 성인 자유민 남성. 이것도 진짜 기득권층이거든요. 그래갖고 노예들이 노동해주고 집안 살림은 여자들이 다 해주니까 쳐 나가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술 처먹고 있다가 야 오늘 회의 있다 그러면 갈까? 한 잔 더 해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뻐기고 그러다가 뭐 야 그래서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막 지네들끼리 막 입씨름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외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소 이런 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거의 한량이야. 거의 반한량이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맨날 뭐 결정할 게 있었겠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마르크스 눈에는 이게 고대 노예제 사회예요. 그러다 중세가 됐더니 봉건사회가 왔잖아요. 거기는 또 어때요? 교황이 막 위에서 짓누르고 왕은 찌그러져 있고 왕은 지 자리 보존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때요? 그 밑에 영주들, 지역의 영주들 얘네들이 날뛰어가지고 농민들을 이제 억압하고 착취하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말기 호족들이 그런 짓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착취네 또 그때도 그죠? 그러다가 근대 사회가 됐어. 마르크스는 근대를 살았잖아요. 근대 사회가 왔더니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왔는데 야 이게 지배층이 자본가로 바뀌었네. 자본가로 바뀌어서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은 도구화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착취를 당해. 마르크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공통점이 있어. 어느 시대 국가든지 간에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야, 국가는. 그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자,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그랬거든요. 공산당 선언 같은 데 보면.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서. 왜냐면 이거는 민족, 국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니까. 국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뭘 중심으로 모여야 돼? 노동자성으로 모여야 돼. 노동자성으로 모여서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 노동자 단결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국가를 접수하고 국가를 독재로 이끌어야 된대요. 언제까지 이끄냐? 자본주의 싹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독재를 하다가 그러다가 완전 평등한 세상에 왔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국가를 해체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 이론에서는 그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이 지배계급들. 얘네들을 엄청 까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바로 이 불평등의 원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얘기는 그 시대의 얘기로 돌아가서 들으면 이게 뭐 눈물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데 다만 마르크스가 지금 시대를 보진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절충해가지고 복지국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마르크스 시절에는 피가 뜨거웠던 거야. 이렇게 피가 뜨거워가지고 뭐 울분을 터면서 막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억압할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게 좀 과격하죠. 과격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주의 학자들도요. 베른슈타인 같은 학자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한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베른슈타인 같은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은 당시엔 욕 엄청 먹었지. 회색주의자. 욕 당장 먹었죠. 왜냐면 야 노동자들이 머리띠 묶고 투쟁해야 돼 해도 모자란 판국에 노동자가 의회에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또 욕을 먹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녹아서 이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평등주의를 이거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현하자 이렇게 해서 녹아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역사가 계급 이론 그렇게 받으시고 베버주의는 국가주의예요.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를 최고의 공동체 집단으로 봐요. 베버, 막스 베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 이론을 펼쳤던 막스 베버인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막스 베버 다시 봅니다만 이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체계화되어 있는 이 국가가 이상적인 사회 집단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만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국가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점에 대한 반발로 배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배보주의가 나와가지고 야, 국가는 국가 나름의 역할을 할 게 있어. 국가가 아닌 것들은 입 닥쳐. 니들은 니들 역할해. 국가는 국가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 게 신배보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동조합 같은 게 산업별로 짜여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금속노조다. 이렇게 되면 그 기계 만지고 그 철판 만지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같은 노조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 노조 전체 그 산업별 노조, 우리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그 노조랑 그 다음에 여기 업계들도 모여 있어요. 거기랑 교섭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결정하면 그 기준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독일은 나쁜 역사도 만들어낸 나라이지만 독일이 갖고 있는 사회제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될 것들도 꽤 있는데, 이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는 게. 한번 굳어지면 그거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걔네들은 저 근대 때 넘어와 가지고 상업을 발전시킬 때부터 길드, 조합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조합들 단위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 먹은 게 이제 아까 나쁜 역사 있다 그랬는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히틀러가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고 국가주의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얘가 극우기 때문에 누구를 싫어하냐면 노조 활동하는 걸 싫어해. 노조 활동하는 걸 싫어하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주의자 이런 애들을 다 그쪽으로 막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막 가서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 단체들의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막 올서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의 조합주의를 만들어요. 조합주의는 각 조합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면 그것의 방향대로 다 같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조합주의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국가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조합주의를 그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조합주의가 아닌 사회조합주의로 넘어와서 좀 이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대표 3주체가 모여서 진짜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이런 형태로 옵니다. 여러분이 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잘 된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한번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걸 시도해 볼 만도 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병철 가문인 거지. 얘네가 재벌인데 재벌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그 얘네가 이제 세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다만 니들이 건강하게 자본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세금 많이 내주면 그걸로 우린 복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이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타협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대타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일종의 조합주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시도를 했습니다. 언제 성공했냐면요, 그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외환위기죠. 그때 노사정협의회를 노사정위원회라 그랬죠. 노사정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딱 타결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상실감이 좀 커요. 그때 그렇게 타협하고 말이야, 뼈를 깎는 그 고통 우리가 다 감내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언제 한번 노동자를 위해서 제대로 정책 펼쳐본 적이 있냐? 이거 생각해보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갔으면,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걸로 딱 타협을 했으면,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한 번은 쫙 밀어주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야, 우리 경제 이제 나아졌다, 잘 된다 이제, 이런 적이 없어. 20년간 계속 아이고 아직도 힘드네, 아이고 계속 힘드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렇게 이제 확대 개편해 놨는데, 이것이 제작동을 못하다가 올해 코로나가 위기가 오니까 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도출했는데 다만 민주노총이 내부 갈등으로 위원장이 가가지고 타결해 놓은 거를 그리고 자기네가 주도해서 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정부는 좋다고 환영한다고 맨날 민주노총이 니네랑은 대화 안 할 거야 뻥 차고 나갔거든. 근데 여기서 제안을 해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 노동계 입장도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갔는데, 그것도 싫다는 게 민주노총 안에
일부 강경파들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그만큼 크면 강경파, 온건파가 항상 나눠지거든. 그 강경파들이 야 누가 이런 식으로 유아적인 타협을 해오래. 이 노동자를 위한 게 맞아. 그러고 뽕 차버렸어. 또 씨. 그래가지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네 안에서 막 싸우다가 사퇴하고 막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상처는 났지만 그래도 이제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타결도 짓고 해가지고 제도의 변화도 좀 가져오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조합주의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슈미터라는 학자가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이런 걸 나눴고요. 신조합주의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조합주의는 이제 그런데 여기 조합의 하는 형태로 새로이 다국적 기업 넣어줘야 된다.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가 내부의 행위체들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론 하나 관통을 했어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 이건 조금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요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오세요.